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요새 장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저는 계속 혼란스러운 장이라고는 그쵸. 계속 그렇긴 그 하지만. 일환에 있다고 네네, 보고 맞습니다. 있고, 저희 오레셋도 그렇고 사실은 괜찮죠. 아마 저희 그래도 구독자분들, 뭐 오레셋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오레셋은 오히려 사실은 수익률이 좀 올라왔고 전혀 저희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네. 오레셋은 없었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잘 하셨을 걸로 추정이 되고, 맞습니다. 구독자라 그러면 프루팅에 이제 구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마 일반 저희 유튜브만 보셔도 조금 그래도 그렇게 배분을 잘 하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예, 생각이 들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네네네. 네. 그 전에 일단 뭐 시장 얘기 들어가기 네, 앞서서 네, 네. 저희가 12월 13일에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를 몇 년 만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프라인 세미나 공지를 지난번에 드렸는데, 저희가 기존에 그 받을 수 있는 정원을 초과하게 이제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아쉽게 저희가 이제 못 받는 분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네. 그 IM증권도 이제 같이 주최를 하고 장소를 이제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네. 근데 IM증권에서 그럼 더 큰 데를 잡자, 다시 잡자고 해서, 기존에는 원래 이제 서울금융센터 맞습니다. 빌딩에서 네. 하는 거였는데, 종로 쪽이었죠. 네네, 원래는. 종로 쪽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장소가 12월 13일 똑같은 일시에 똑같은 날짜에 하지만 장소는 여의도의 그 금융투자교육원,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곳을 대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오늘 아마 이제 문자하고, 기존에 이제 참석 확정 받으신 분들하고 뭐 다 나갔고, 네. 문자하고 이제 메일 공지가 나갔을 네네. 거고, 꼭 그래서 이제 참석 신청하신 분들은 꼭 문자든 메일이든 둘 중에 하나 꼭 최소 확인을 해보시고, 네. 문자로 답장을 주시든 메일로 네. 답장을 주시든 어쨌든 그 확인했다라고 답장을 주셔야 저희가 이제 최종 컨펌이 되니까 네. 꼭 확인해 주시고, 장소가 변경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좀 너무 빠르게 이게 차가지고, 네, 그 마감이 뒤에는 빨리 됐어요. 이제 마감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장소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 아래다가도 저희가 이제 그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네. 뭐 이메일 주소랑 네. 뭐 간단히 적어 드릴 테니까, 공지사항을. 예,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빨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참여를 원하셨던 분들은 네. 예,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네. 동반자분들도 같이 최대한 있는데 분하실 수 그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예, 분들도 하실 수 이제 있으니까. 다시 이제 오실 수 있도록 더 큰 장소로 마련했으니까 네. 또 다시 한번 많은 네네. 참석 근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어서. 네. 근데 안 그래도 그 기존의 강의실에서 하면 뭔가 되게 불편하시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서로 이 내부적으로 내용이 와가서, 그래서 이제 큰 데로 다시 바꿨다.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네, 아까 뭐 올해셋 네네. 어땠는지 뭐 이런 거 얘기 맞습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네. 수익률도 저희 한번 중간에 점검하고, 중간 그리고 나서 이제 점검하고. 시장 얘기 네, 하시죠.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IM증권 그 랩 관련해서 랩이 지금 출시한 지 3달이 딱 돼가죠. 그래서 처음 출시하고 저게 이제 8월 14일부터 언제까지죠? 8월 올해 8월 14일에 처음 출시가 저번 주 됐고, 금요일까지예요. 11월 14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네네. 저게 이제 13.7, 뭐 5%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게 정리가 됐던 거라, 딱 3달, 8월 14일부터 네네네. 11월 14일이니까 네. 딱 3달. 네. 뭐 해서 조금씩 왔다는 하지만 아무튼 3달 정도에서 13.75였다. 그리고 참고로 저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연에 한 번 내는 이제 기본 수수료 1%, 네. 그거를 이미 다 상회하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14.7 뭐 몇 프로가 나왔다. 14.75%. 네네. 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저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가입하신 분들조차도 저희가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거의 현금 비중을 한 40%를 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40% 정도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버핏이 현금이 많다 그래도 저희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명목 X로는 많겠지만, 훨씬 뭐 비교할 수 없게 많지만, 비중으로는 저 수익률이 현금성 자산을 거의 40% 가까이 가지고 있게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아마 가입하신 분들이 계좌 내역을 보시면 이제 SGOV라고, 맞습니다. 그죠? 네. SGOV라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빌스 재정증권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냥 놀려놓기 아까우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예를 들면 SGOV가 현금인 줄 모르시고, 그쵸. 어떤 뭐 주식이나 ETF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레셋 랩이나 뭐 오레셋이나 원래 제가 계속 예전부터 얘기하듯이 저희는 어쨌든 매년 뭐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그래도 절대 수익을 내는 걸로 목표로 하고, 그래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만의 이제 자산 배분을 다 생각하시고 뭐 주식은 따로 내가 이렇게 위험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뭐 부동산 따로 뭐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저 안에서 애초에 그 매크로 상황에 따라 자산 배분을 다 해가면서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제는 매크로 상황에서 위험이 없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저렴하고 전부 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도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모두 위험 자산이나 주식형 자산에 전부 다 투자를 하겠죠. 네. 100%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매크로 상황을 보고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저 아래가 뭐죠? 지금 S&P 500이죠. 네. 예, 같은 기간에 S&P 500 수익률이고, 네. 그리고 위에 이제 저 파란색이 오레셋. 같은 기간에 저희 오레셋, 이제 삼성증권하고, 물론 오레셋이 더 잘 나왔죠. 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하자면.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오레셋은 좀 더 액티브하게, 이제 굉장히 유사하지만 네. 더 액티브하게 해서 대신 조정받을 때는 뭔가 방향성이 저희가 얘기한 것과 틀릴 때는 좀 더 뭐 조정폭이 클 수 있고, 아무튼 더 액티브하다. 그리고 오레셋은 이제 숏해칭도 되고 레버리지도 되고 다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보단 숏해칭을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일부 담고 나머지는 이렇게 뭔가 또 숏해칭을 한 만큼 현금은 그렇게 많이 둘 필요 없이 네, 맞습니다. 정말 위험 자산에 더 과감히 투자할 수 적극적으로.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 들어가면 오레셋이 훨씬 더 수익률이 뭐 좋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을 같이 가면서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한 게 오레셋 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 네. 저것도 이제 같은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예, 오레셋의 누적 수익률이죠. 저희 오레셋은 이제 22년 1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파란색이 저희 오레셋 수익률이고, 네. 빨간색이 코스피. 맞습니다. 진짜 3년간 언더퍼폼하던 게 무섭게 오래 진짜 무서울 정도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같은 기간에 이제 녹색이 S&P 500, 그리고 노란색이 나스닥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희 세미나를 오실 분들이든 안 오실 분들이든 아마 다 대충 저희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좀 꽤 많은 분들이 그냥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에 대신 투자해줄 자문사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매크로, 한국에는 많이 없어요, 이런 모델이. 그러니까 외국의 매크로 헤지펀드와 같이 알아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늘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양한 자산을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다. 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특히 이번에 이런 조정 때 더 오히려 저희는 수익이 올라갔듯이 그런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오레셋은 글로벌 뭐 랩도 그렇지만 오레셋 같은 경우는 매년 그래도 20% 이상은 절대 수익으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내는 걸 추구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 브릿지워터나 여러 그 외국의 헤지펀드들하고 수익률을 비교해도 그런 어떤 벤치마크가,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과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헤지펀드와 비교를 해도 미국의 유명한 데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수익률이 거의 탑 1, 2 이랬다. 아무튼 이거는 그러니까 benchmark를 무엇과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와 유사한 전략을 쓰는 이제 기업들과 했을 때는 꾸준히 잘하고 있다라고. 예, 그러면 이제 홍보 그만하고 얘기할까요? 뭐 아니, 어쨌든 세미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문자랑 받으신 분들은 회신 아직 못 주신 분들이 있으시면 확인해 주시고, 다만 아직 이번에도 이제 잔여 좌석이 좀 늘어난 게 많지는 않다. 네. 많지는 않으니까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 맞습니다.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요새 내용으로. 시장에 네. 아무튼 뭐 온갖 맞습니다. 그게 많았는데, 그저께 되게 막 하락하면서 이제 네. 막 조정 하락 어제 시작이 지금 그저께랑 큰 하락이 그랬고, 그렇죠. 실제 하락이 시작이 된 건 11월 초부터 시작이 됐죠. 계속 맞습니다. 11월부터 좀 그냥 비빌거리긴 했죠. 11월부터 네, 계속 하락이 됐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고 10월부터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11월부터 정확히, 그러니까 이달 초부터.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쌓여서 아마 그때 방송에서 추석 때, 그러니까 10월 초, 9월 말이죠, 정확히는. 네.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그때 AI 그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른 걸 다 팔았었고 거의 진짜 그거는 꼭지에서 정말 거의 아트 오브 딜로 팔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굉장히 아무튼 뭐 운이 좋게 아무튼 그렇게 잘 팔린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랩에서도 그렇고 오레셋에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0월 말에 제가 이거는 프루팅에 이제 진입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남겼었습니다. 프루팅에서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10월 딱 말일날 썼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미국에 숏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숏 해칭을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장기채도 숏을 신규로 해야 될 것 같고, 에너지를 더 살 것 같다. 네. 라고 저도 아주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또 그것도 어떻게 뭐 운이 좋게 조금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물론 베타 포지션, 일반적인 이제 주식, 저희가 좋게 보는 주식에 대한 베타 포지션은 조금 타격이 있을지어도 다른 것들이 이제 좀 잘 가면서 수익률이 오히려 반대로 갔고 에너지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자체는 그냥 횡보하고 계속 지금 횡보 중이죠. 어떤 좁은 레인지에서.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주식이 사실은 많이 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하나의 일련의 시그널로 보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유가가 본격적인 상승은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근데 에너지 주식이나 또 천연가스가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레버리지성 기업, 셰일 기업들은 사실은 천연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받죠. 왜냐면 미국의 중소형 셰일들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지금까지는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거의 폐기하다시피 그냥 그래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프라이싱 할 때 천연가스에 대한 뭔가 그런 어드밴티지를 프라이싱을 안 해왔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 천연가스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좀 높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 엄청난 리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근데 천연가스는 단순히 뭐 수요 공급 이걸 떠나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어디론가 수출을 시키거나 사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미국 바깥으로 수출을 안 그래도 러시아가 뭐 하도 전쟁하고 하니까 이제 유럽이 이제 미국산 LNG를 이제 자꾸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과연 그럼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느냐? 뭐 유조선 이런 거 말씀인가요? 뭐 터미널이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유조선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네. 그런 인프라가 사실은 그래서 계속 생기고 있죠. 생기고 있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그런 인프라가 나중에 더 많이 생기고 완성이 되고 하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여러 장기적 관점입니다. 네. 또 이거 들으시고 선물 옵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다들 아시는 뭐 AI가 뭐 엄청난 전력이나 뭐 에너지 뭐 이런 거를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니까 네. 그럼 결국에 AI가 뭐 원전 뭐 여러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현실성 있는 얘기는 천연가스 AI에 대한 자원 그 에너지 AI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이 실제로는 천연가스밖에 유일한 해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충당하려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많은 원전으로는 뭐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막 가격이나 모멘텀은 다 원전에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SMR. 원전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고 근데 이제 또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천연가스 기업들은 사실 천연가스만 다루는 기업들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추세가 명확하니까 천연가스가 뭐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뭐 러시아가 다 수출하고 했던 게 이제는 미국의 역할이 커질 거는 명확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 발전도 있었고 그래서 기업들의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법이 조금 만약 투자를 하고 싶으셔도 좀 잘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섬세하게 그런 걸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 천연가스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러티브가 많지 않나요? 뭐 공급이 엄청 많다 막. 많았죠. 네, 많고 지금도 중요한 많잖아요. 거는 공급이 많다기보다는 공급은 많아요 실제로. 네. 미국에 원래 계속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유를 셰일가스를 채굴할 때 그 원유가 나오면 그냥 덤으로 나오는 게 천연가스니까 네. 그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던 이유는 천연가스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쓰는 그 수요는 엄청 많아요. 지금도. 네. 앞으로 더 급진적으로 많아질 걸로 예상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프라가 그러니까 많아도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출을 할 수 있는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정학적 뭐 어떤 전쟁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면서 이제 변화돼가는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적인 좀 개편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증시가 다시 돌아와서 증시가 이제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트라이마스로 왔죠 지금. 미국 증시 내려갔다 뭐 이런 예, 얘기하다가 갔는데 네. 그래서 뭐 그 마이클 버리도 되게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이미 다이먼 CEO도 좀 되게 증시에 리스크 뭐 바퀴벌레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좀 증시에 겁을 주고 했는데 결국엔 또 엔비디아 한 방으로 뒤집히는 어제 그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단기적이니까 네, 뭐 그거는 단기적으로 네. 뭐 이게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실제로 조금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반등 잡은 건가 추세를 아니면은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알 길이 없고 오늘 그리고 좀 느낌이 와도 대해서. 저는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단기적인 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제가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도 같이 하는 입장이 되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단기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실제로 그리고 뭐 제가 감은 있을 수 있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어떤 경우에 맞는 건 그냥 운이 좋아서 맞았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는 뭐 제가 알 길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뭐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사실은 뭐 오래 전부터 버블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셨던 분들이잖아요. 저와 같이 저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제가 쇼태칭 들어간 게 사실은 24년부터 들어갔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수익률들이 뭐 예를 들면 작년도 21%인가 그랬고 올해도 지금 26% 그런 게 다 쇼태칭을 꽤 미국 그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술주에 대한 쇼태칭을 하면서 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너무 그냥 사실은 일반 분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제가 뭐 얘기할 필요나 있나요? 이게 왜 버블인? 그러니까 알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2000년 IT 버블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그렇게 뭐 진짜 현업에서 이 정도로 딥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때도 솔직히 말하면 다 알았대요. 그 터지기 전에도 IT 버블도. 그러니까 이거 버블인 거는 누가 봐도 그렇대요. 뭐 지금이 2000년 IT 버블까지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저 그것도 긍정할 수 있고 뭐 아직 몇 년 남았다. 1년 남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다만 이따가 뭘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는 2000년 IT 버블보다는 70년대 니프티 50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고 제가 24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24년에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외부 채널 가서도 뭐 좀 미국만큼은 제가 신흥국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저는 미국의 경우는 니프티 50 당시에도 이제 딱 뭐 50개의 종목, 뭐 몇 개의 딱 그 종목 더 추리면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뭐 총 뭐 6개 뭐 지금의 M7처럼 그런 종목들만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때와 훨씬 비슷하고 매크로 환경도 훨씬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그때와 비슷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00년까지는 아직 뭐 몇 년 남았고 1년 남았고 이런 분들의 주장이 전혀 이제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2000년까지는 안 갔으니까. 저는 2000년까지 갈 수 있는 매크로 환경도 아니라고 봅니다. 2000년 IT 버블의 그런 극단적인 밸류에이션까지 갈 수 있는 매크로 환경 자체가 아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환경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막 이상한 옛날 뭐 어떤 차트랑 비교해서 뭐 지금 이렇기 때문에 1년 남았고 뭐 M7은 실제 AI 기업들은 뭐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IT 버블하고는 다르고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제가 말한 만약에 그 니프티 50 당시와 비슷한 게 맞다면 굉장히 니프티 50 때도 매출이 건실하게 잘 나오고 했던 기업들에 그렇게 쏠렸었습니다. 그런 멀티플의 과중이. 그리고 예를 들면 2000년 IT 버블 때는 그때도 유사한 거는 지금의 파월 의장이나 뭐 그게 자이든 타이든 연준에서 어쨌든 뭐 지금 이제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아닐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찬반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큰 방향으로는 이제 금융 환경을 좀 이완시키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낮추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물론 그것도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만 맞습니다. 2000년대 당시에도 이제 앨런 그리스펀 의장, 제닛 옐런 말고 이제 앨런 그리스펀 의장 그 의장이 그때 이제 이게 좀 버블인가 아닌가 막 하다가 실수로 아무튼 또 완화를 시키다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갔었죠. 그때와 지금의 이제 핵심적인 차이는 왜 제가 70년대 니프티 50와 훨씬 더 그 비슷하다고 보냐면 2000년 때는 어쨌든 어떤 그런 눈이 튀어오를 만한 인플레이션의 급등이 불과 몇 년 전에 발생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위험을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2000년 IT 버블 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재정 지출이나 정치적
어떤 압력, 그런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 그리고 부채를 화폐화시켜서 계속해서 돈을 펑펑 쓰고 싶어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이런 공통된 메커니즘은 70년대와 매우 쌍둥이처럼 닮아있지. 지금은 뭐 아니면 40년대라든지 차라리 뭐 2000년대는 오히려 예를 들면 재정으로 치자면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뭐 재정 흑자국이기도 미국이 재정 적자국이 아니라 순 흑자국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은 재정이 흑자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다른 환경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정반대의 상황이고 2000년과는 재정이 엄청난 적자국이고 그거를 전 세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상한 내러티브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고 무슨 뭐 그래서 뭐 계속 부채는 화폐화가 될 거고 화폐 가치는 똥이 될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내러티브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사실은 그런 것과는 전혀 오히려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양적 완화가 되게 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내러티브도 굉장히 올라가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는 알 길은 없으나 뭐 연말까지 또 뭐 다시 정고점을 잠깐 깰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냥 이 근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저는 연말까지는 이 근처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잠깐 정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버블에 대한 타이밍이나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거는 굉장히 겸손하게 인정을 더더욱 이번 경험을 통해서 미국의 이번 버블이 꽤 제가 하게 됐는데 그 예전에 제가 예를 들면 24년에 외부에서 좀 얘기하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좀 미국발의 위기는 아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절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이제 버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좀 이번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시 반등도 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아직은 버블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그냥 굳이 이제 마이클 버리 뭐 그걸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빅쇼트 다들 그 빅쇼트 영화 보셨죠? 그분이 어떻게 거기에 이제 마이클 버리 영화의 이제 실존 인물이 한 뭐 일주 전부터인가 제가 프루팅에 참고로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담았을 때는 제가 마이클 버리보다 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프루팅 안에서만 하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기 전이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마이클 버리가 갑자기 막 트위터에 막 남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남기고, 마이클 버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클로즈드 펀드로 이제, 지금 시장에 이것도 잘못 알려져 있는데 뭐 퇴직하고 이런 게 아니고, 클로즈 펀드로 진짜 자기 원하고 싶은 거대로 하고, 또, 원래는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막 상세한 거 막 얘기하면 좀 안 되거든요. 저는 어쨌든 자문사 대표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감가상각 이슈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이제 엄청 미국 이제 AI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버블을 논하시면서 하는데 아니 너무 뻔한 명확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그들의 회계 조작이나 이런 건 사실은 지금 뭐 한두 달 된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 프로팅에서도 1년 전에 다뤘다시피 이미 다 다룬 내용입니다. 물론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는 조금 또 다르지만 어떤 매출을 허위상으로 나오게 해서 그 코어 위브랑 뭐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뭐라 그러죠? 거의 그 과거 엔론 위기 당시에 그런 조작 가능성 그런 이상한 냄새가 예전부터 계속 났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번 실적에서도 그냥 가만 보면 아주 뭐 이제 감가상각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매출이나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예상치의 상당 부분을 뭐 비트했고 해서 시장이 일단 좋아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OCF 영업 현금 흐름이 오히려 줄었어요. 영업 현금 흐름은 준다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알겠는데 매출은 엄청나게 또 뭐 막 성장했대요. 근데 영업현금 흐름은 줄어요. 자꾸 엔비디아는 뭐 정말로 뭐 자기들이 얼마나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지난 몇 달간 다들 알고 계신 그런 뭐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서로 밀어주는 뭐 뭐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 돈 투자해주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주고 대신 그 스타트업은 다시 또 뭐 오픈 AI 같은 데는 다시 또 엄청나게 엔비디아 칩을 사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 이제 그게 쉽게 풀리지 않나요?
그리고 그 얘기도 했던데 마이클 버리가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를 막 이러고 보니까 근데 마이클 버리는 오히려 매크로보다는 진짜 그런 기업을 막 이렇게 잘 보고 막 이런 어떤 회계상의 가치를 잘 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부동산도 그런 거를 봐서 이제 예전에 리먼 사태를 먼저 했던 거고. 그 실제로 이게 어젠가 또 트위터에 또 그거를 어제였나 뭐 그거를 썼던데 바이백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계속 바이백을 한 금액이 바이백을 통해서 이제 바이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그 현금 남는 걸로 이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 자체가 EPS를 엄청 희석시키면서 하는 방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다가 순간 까먹었는데 아까는 제가 생각이 났었는데 아무튼 이게 결국에는 엔비디아든 뭐든 미국은 결국에 한국과 다르게 CEO들이나 임직원들이 주가와 연동돼서 성과를 엄청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주가를 띄우는데 특히 조금만 비양심적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바이백이라는 거는 주가가 쌀 때 사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엄청 비싼데 계속 그들이 그 바이백을 한 그 원천 논리 자체가 좀 자세히 제가 아까 잠깐 봐가지고 모르는데 아무튼 조금 심각해요. 그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생각이 안 나니까 넘어가자면 어쨌든 실제로 주주 입장에서 좋은 바이백이 아니고 진짜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2018년부터 돈이 이렇게 벌어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벌어들인 돈이 주주한테 할당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당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벌어들인 돈이 그런 그 잘못된 방식의 바이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주는 오히려 가치가 계속 희석됐던 거예요. 근데 뭐 주가가 올랐으니 뭐 지금까지 과정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뭐 추정만 해볼 수 있지 알 수가 없죠.